네, 이제 호남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호남 모델은 이제 복잡한 확률 분포를 더 간단한 여러 분포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과일 주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 주스를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과 주스 50%, 오렌지 주스 30%, 포도 주스 20% 이렇게 섞어가지고 종합 과일 주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주스가 이제 어떤 단일 과일 주스와도 다른 복잡한 맛을 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호남 모델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여러 개의 간단한 확률 분포를 조합해서 우리가 간단한 확률 분포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복잡한 확률 분포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의 키 분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키 분포를 어떤 PDF로 그려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이 이유는 우리가 사실 두 가지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남자의 키 분포랑 여자의 키 분포가 이제 합쳐져서 그려진 게 이제 이렇게 약간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이런 식으로 전체 그래프가 그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키 분포를 모델링을 했을 때 우리가 단일 가우시안 모델로는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있는 것을 나타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두 개의 가우시안 모델을 합쳐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있는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남 모델은 아래와 같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P, Y 바 세타는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K까지 파이 K, PKY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식에서 이제 PKY 얘는 이제 K번째 혼합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간단한 확률 분포가 K가 있는 상황이고 그 K번째 혼합 성분이 PKY로 이제 PDF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일 주스의 예시로 생각을 해보면은 각각의 단일의 과일 주스, 사과, 오렌지, 포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파이 K는 혼합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성분이 전체 분포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과일 주스의 예시에서는 이제 과일 주스의 비율인 50%, 30%, 20%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의 키 분포를 나타낼 때에는 이때는 K가 2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 남성의 키분포, 여성의 키분포가 이제 PK가 되겠고요. PKY가 되겠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바로 파이 K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해석해 보자면은 전체 확률 분포인 이제 PY 바 세타는 K개의 기본 분포의 가중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본 분포에다가 파이 K를 곱한 이후에 모두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파이 k라는 것이 확률의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파이 k는 0부터 1 사이의 수치여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파이 k의 합은 1이 되어야 된다. 즉, 이제 얘가 가중평균임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과일 주스를 예로 들자면은 이제 각 과일 주스의 비율은 0%에서 100% 사이고 모든 비율을 더하면 이제 100%가 되어야 된다라는 예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혼합 모델을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제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여기서 잠재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 변수는 이제 영어로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잠재 변수 z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데 얘는 1부터 k까지 값을 가질 수 있는 카테고리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혼합 성분이 어떤 데이터로부터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했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남녀 분포의 경우에는 이 K가 2인 경우가 되겠고요. 뭐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이런 식으로 Z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값을 가질 수 있고 과일 주스는 이 K가 3인 경우가 되겠고요. 뭐 1번은 사과, 2번은 오렌지, 3번은 포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잠재 변수 Z의 확률 분포를 도입을 하고 나서 수식을 다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PZ바 세타는 카테고리컬 변수인데 Z바 파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왼쪽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오른쪽에 있는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파이 벡터는 우리가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z가 1부터 k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각각 파이 1, 파이 2 이런 식으로 파이 k까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카테고리의 개수를 가지는 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다 그러면은 파이 1과 파이 2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파이 1과 파이 2는 남녀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1번이고 여자가 2번이다. 그러면 남성의 비율이 좀 더 적으니까요. 예를 들어 0.48 대 이제 0.5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파이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p, y 바 z는 k, 세타는 p, y 바 세타 k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z가 k일 때, 즉 우리가 z가 1번이나 2번이나 3번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y가 혼합 성분에서 생성된 그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해당 k번째의 확률의 분포의 특성을 따른다라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생성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최근에는 뭐 생성 모델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성 AI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뭐 약간 샘플을 생성하는 그런 모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GPT나 뭐 아니면 달리 같은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텍스트를 생성하는 생성 모델이 있는데 그 생성이라는 용어가 사실 이 통계학 쪽에서 베이지안 쪽에서 먼저 등장한 용어이고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을 이제 딥러닝으로 구현하냐 혹은 통계적 모델로 구현하냐 머신러닝으로 구현하냐 그 차이이고요.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재 변수 z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 z를 카테고리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은 눈을 감고서 과일 주스 중 하나를 무작위로 고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샘플링된 z의 값에 따라서 해당되는 세타 z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세타 z가 이제 결국에 그 확률 분포가 가지는 뮤와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시한 분포를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사과 주스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무작위로 사과 주스를 선택을 했는데 사과 주스는 당도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10이고 분산이 5인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세타 사과는 바로 10과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세타를 그 카테고리컬 변수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된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관측치 y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 주스가 이런 식으로 당도가 모델링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y의 값은 사과로부터 생성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샘플링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분포를 여러 개의 간단한 분포의 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혼합 모델의 특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설명한 잠재 변수 z를 제거하는 과정, 즉 주변화를 통해서 원래의 혼합 모델 형태를 다시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잠깐 봤었죠.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얻기 위해서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 덧셈을 매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마지널링을 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z라는 변수를 없애고 싶은 것인데요. 앞서 봤었던 이 수식에서 z를 없애서 p, y 바 세타로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얘에다가 z일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이미 그 도입을 했었죠. 바로 파이라는 벡터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 1부터 파이 k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p, z 바 세타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 확률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건부 확률과 이제 주변 확률을 연결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을 가중평균을 계산하는 그런 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이전에 봤었던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이 k 같은 경우 우리가 과일 주스의 예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과일 주스가 골라질 확률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무작위로 고른 병이 k번째 과일 주스일 확률이 되겠고요.
그때 이제 py 바 zk 세타 얘는 이제 z가 k일 때 y의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번째 과일 주스를 마셨을 때 특정한 맛을 경험할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널링을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k에 대해서 합을 구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챕터 2에서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혼합 모델 얘를 다시 얻게 되죠. 그래서 얘가 바로 앞에 봤었던 얘가 되겠죠. 그래서 잠재 변수를 도입을 해서 잠재 변수를 마지널링 하고 봤더니 원래 이제 가우시안 혼합 분포, 그냥 혼합 분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k를 우리가 여러 개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로 두는 것이 이제 가우시안 혼합 분포라는 유명한 모델이 되겠고요.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바로 이제 다음 장에 살펴볼 예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연속적인 데이터를 모델링 할 때에는 이 pk를 가우시안 모델로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키 분포를 모델링 할 때 앞에서 봤듯이 남자랑 여자 분포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각각의 가중 평균을 두어서 혼합 분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k는 뭐 베르누이 분포로도 둬가지고 이제 베르누이 혼합 모델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진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종류의 동전을 섞어 놓고 무작위로 동전을 선택해서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모델링 하는데 그럴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pk를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다항 분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때는 이제 텍스트 같은 이산적인 그리고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모델의 이제 주요 응용 분야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이제 많은 데이터 분포는 단일 모드를 가정하는, 즉 이제 봉우리가 한 개 있는 간단한 분포로는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듯이 키 분포는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봉우리가 존재하는 분포 모델링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또한 클러스터링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제 그 아이리스 데이터를 봤었죠. 그때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을 해봤었는데 그 아이리스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하위 종에서 나온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되겠죠. 그때 그 하위 종, 세 개의 종이 있었는데요. 세 개의 스피시스가 바로 여기서 각각 모델링 될 수 있는 세 개의 카테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밀도 추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는 다봉 데이터를 이 가우시안 혼합 분포 혹은 그냥 혼합 분포로 모델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밀도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계학습이랑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 줄여서 GMM이라고 부르는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MM은 혼합 모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일단 GMM은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요. 앞서 봤었던 PK를 가우시안 분포로 사용한 그런 혼합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왼쪽에 위치한 py와 세타는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 py가 바로 관측한 데이터의 분포인데요. 그래서 얘가 바로 오른쪽과 같이 모델링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앞서 봤었듯이 파이 k는 합이 1인 어떤 확률 값이다. 카테고리 확률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각각의 pk는 이런 식으로 모두가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혼합 가우시안 모델이니까요. 이제 네, 공분산 행렬을 사용하는 이제 벡터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가우시안 분포, 즉 이제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키와 몸무게 분포를 추정하고자 했을 때 키와 몸무게로 이제 두 개의 변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이제 뮤 k도 2차원이 되겠고요. 이 공분산 행렬인 시그마 k가 2x2의 공분산 행렬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파이 k1과 파이 k2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 이제 파이 k1은 남성의 비율, 파이 k2는 여성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오른쪽과 같이 각각의 pk가 가우시안 성분을 나타내게 되겠는데요. 이제 mu1은 두 개의 값을 가지는 즉 2차원 변수고 이제 시그마 1도 마찬가지로 뭐 남성의 공분산 행렬인 이제 키 몸무게를 나타내는 2x2의 행렬이고요. mu2도 마찬가지로 2차원의 여성의 키 몸무게를 나타내는 2차원의 벡터가 되고 공분산도 2x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합쳐서 만든 확률 분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Y로 모델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MM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충분히 많은 수의 가우시안 성분을 사용을 하면은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든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K의 개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면요 즉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합산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면 세상에 있는 어떤 분포도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MM을 사용을 한다면은 어떤 분포도 근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K를 이제 크게만 한다면은 어떤 분포도 근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혼합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MM이 주로 이제 샘플 YN에 대한 클러스터링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때 YN은 n번째 데이터 포인트를 나타내고요. 걔는 이제 d 차원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데이터에서는 d가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GMM을 사용하는 클러스터링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첫 단계로는 모델 적합 단계인데 이때는 ML이 최대 우도 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을 해서 세타 헷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이 세타 헷은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argmax에 세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타로부터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 이 확률 분포에서 세타를 이 확률 분포를 최대화시키는 세타를 바로 우리가 세타 헷으로 두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의 매개 변수, 예를 들어서 파이 k, 뮤 k, 시그마 k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 포인터를 클러스터에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가 n개가 있으니까요.yn이 있으니까 n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재 변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혼합 성분에서 생성되었는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타를 구했으니까요. 각각의 k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뮤 k, 시그마 k 그리고 파이 k를 구했으니까요. 어떤yn이 있을 때 이게 각각의 어디에서 나온 확률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클러스터에 할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GMM을 실제로 시각화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MM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2차원 공간에서 3개의 가우시안으로 이루어진 혼합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K가 3인 경우가 되겠고요. 각각이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된 GMM 모델이 되겠습니다. 분산은 거의 뭐 비슷한 정도로 모델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2D로 그린 것이고요. 그래서 변수가 2개인 D가 2인 경우가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3D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분포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 이런 분포로 그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Z축, 즉 높이가 확률 밀도를 나타내는 PDF가 되겠고요. 산봉우리가 3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각각의 봉우리가 하나의 가우시안 성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MM이 복잡한 다중 모달, 즉 이제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 분포를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봉우리는 데이터의 한 군집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봉우리의 조합으로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X1, X2 관측 데이터가 연령과 소득이다라고 했을 때 2차원 공간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그룹화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저소득층, 중년 중산층, 고년 고소득층 이런 식으로 3개의 클러스터가 있을 때요. 각각은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여러 개의 봉우리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제 GMM의 클러스터링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예시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원본 데이터고요. 클러스터링을 하지 않았을 때의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2D, D가 2인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관측값이 2차원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는 이제 명확히 구분될 수가 있고 5개의 봉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데이터는 약간 이것보다 복잡하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를 5로 두고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나타나는 GMM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러스터를 각각 다르게 이제 색칠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GMM으로 앞선 이제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GMM을 사용한 클러스터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팀플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성격과 능력에 따라서 가장 잘 맞는 팀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GMM을 사용한 클러스터링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클러스터링, GMM을 사용한 클러스터링의 핵심 개념이 responsibility라는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개념은 좀 이제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각 데이터 포인트가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값이고요. R이라는 것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변수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책임이라는 responsibility라는 게 확률 값입니다. 무슨 확률 값이냐면은 각 데이터 포인트가 각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 즉 이제 ZN은 K일 확률인데 Y n이 주어졌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이제 오른쪽의 수식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이 식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은요. 이 식의 요소 중에서 이 첫 번째 분자에 있는 요소인 PZN은 K 바, 이 아래에 있는 얘가 되겠죠. 예, PZN은 K, 그리고 프라이어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이 프라이어고 얘가 이제 likelihood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어랑 likelihood의 곱으로 분자를 만들고 그 k 값에 따른 다 덧셈을 매겨가지고 분모를 두는 것, 즉 이제 베이지안 룰을 적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가 이제 그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때 이 각각의 확률의 합을 1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를 걔네들의 이제 포스테리어의 합으로 두고요. 그리고 각각의 k에 위치할 확률을 그 각각의 원소로 각각의 포스테리어로 이렇게 놓은 것, 이제 베이즈 정리를 사용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시빌리티를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팀플에서 팀을 정할 때 그때 이제 개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전 분포로 뭐를 사용할 수 있냐면요. Z가 1, 그리고 세타. 즉 이제 이 사전 분포가 되겠죠. 얘가 이제 0.6이라고 놓게 되겠고요. 그리고 PZ는 2바 세타. 얘를 이제 0.4라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팀이 두 개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1번 팀과 2번 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1번 팀에는 이미 10명 중에 6명이 여기에 속해 있고 2번 팀에는 10명 중에 4명이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사전 분포를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likelihood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likelihood는 뭐 우리가 그 적합도에 따라서 어떤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Z가 1일 때에 Y가 관측될 확률, 즉 이제 우리가 1번에 속할 확률을 likelihood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0.3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가 이제 Z가 2일 때를 0.2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제 R1 같은 경우에는 0.6 곱하기 0.3이 되겠죠. 걔를 뭐로 나눈 거냐면은 0.6 곱하기 0.3 플러스 0.4 곱하기 0.2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는 똑같고요. 분자가 0.4 곱하기 0.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0.69 정도가 나오고요. 얘는 이제 0.3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 자신은 그 1번 팀에 속할 확률이 69%고 2번 팀에 속할 확률이 31%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소프트 클러스터링 결과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값으로 우리가
Z가 1, 2에 대한 확률로 이제 아웃풋을 내는 게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개념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하드 클러스터링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드 클러스터링은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높은 책임을 가진 클러스터에 할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값으로 우리는 1번에 속해 라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argmax를 취하는데 k에 대해서 argmax를 취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사후 확률 분포가 가장 높은 쪽에다가 argmax를 취한다. 걔를 바로 우리가 예측한 값으로 쓴다라는 의미의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argmax k에다가 rnk를 놓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확률 값으로 나는 1번 팀에 속할 확률이 69%고 2번 팀에 속할 확률이 30%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소프트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나는 1번 팀에 속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드 클러스터링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균일한 사전 확률을 가진 구형 가우시안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를 둘 때 우리가 유니폼 프라이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유니폼 프라이어라는 것은 결국에 가우시안 분포를 3차원에서 그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구형의 등고선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프라이어가 이렇게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Z1과 2가 여기서는 0.5, 0.5로 주어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arg min k인데 이때 yn-μk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μk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데이터 포인트가 어디에 더 가깝냐를 측정을 해서 그 가까운 쪽으로 zn을 할당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유클리드 거리를 재서 더 가까운 클러스터, 즉 이제 분산이나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왜냐하면 프라이어가 유니폼이기 때문에 어차피 분산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뮤끼리의 거리,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와 뮤, 각각의 클러스터 뮤에 대한 거리만 따져서 그때 어떤 클러스터의 뮤가 가장 데이터 포인트랑 가깝냐를 따져서 매기는 게 바로 이 프라이어가 유니폼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K 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 되겠습니다. 이런 구형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도입한다라는 게 K-민즈 클러스터링 결과가 되겠고요. K-민즈 클러스터링은 머신러닝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유명한 클러스터링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K-평균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 GMM의 클러스터링 결과에서 구형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사용하고 이제 균일 유니폼 프라이어를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의 결과가 K-민즈랑 동일한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K-민즈 클러스터링은 GMM의 클러스터링의 특수한 경우다. 이제 유니폼 프라이어를 쓴 특수한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